한국 영화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단종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2026년 북미 영화계의 절대 법칙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한국 사극은 절대 북미에서 통하지 않는다. 중동과 남미를 점령했었던 대장금 드라마도 북미는 절대 넘볼 수 없었죠. 하지만 데이터가 곧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총도, 히어로도, 자극적인 사건도 없는 한 편의 사극 영화가 LA와 뉴욕 등 주요 도시의 북미 극장가를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린 것,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상영 규모를 긴급히 150개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이색적인 K 콘텐츠에 로튼 토마토 호평 96%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이상 현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월 청룡포 유배지의 고작 5분 남짓한 바에 하나를 타기 위해 1만 킬로미터를 무릅쓰고 오는 외국인들로 북적인 것이었죠. 과연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게 만든 왕사남 영화의 힘은 무엇이었고 도대체 왜 굳이 한국의 시골까지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외국인 기자의 시점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왕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이클, 이 숫자가 진짜야? 오류 아니야? 동료 제니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밀어내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입에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극 영화, 북미 개봉 2주차 수익이 1주차보다 높았습니다. 상영관 수는 무려 150개가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제 머릿속의 모든 논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비서국권 역사 영화가 북미에서 2주째 흥행을 키운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숫자는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었습니다. 총도 없고 히어로도 없고 화려한 폭발 장면도 없는 그냥 오래된 한국의 역사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런 작품이 북미 개봉 2주차에 전주 대비 관객 수가 오히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든 개봉 첫 주에 관객이 가장 많이 몰리고 이후로는 내려가는 것이 흥행의 기본 공식입니다. 예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예외는 대형 시리즈 속편이나 마블 같은 프랜차이즈 영화에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외국 사극이었습니다. 한국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수치를 넘어 제가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집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 오작동이거나 데이터 플랫폼에서 일부 수치가 잘못 집계됐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바로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2개의 독립된 데이터 소스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고 추세는 명확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분석 경험 안에는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구권 사극이 북미 2주째 상승세를 기록한다는 것은 제 방법론, 체계 안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극이라는 장르는 문화 장벽이 가장 두꺼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의상부터 시작해 언어, 역사적 맥락, 권력 구조, 생활 방식까지 모두가 서구 관객에게는 낯선 코드들로 가득 찬 장르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스토리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이 장르가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 파트너인 투자사 임원 리처드 콜먼에게 연락했습니다. 리처드는 할리우드 주요 투자 결정에 관여해온 사람으로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꽤 무게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리처드, 왕과 사는 남자 북미 2주차 성적 봤어? 봤지? 근데 그거 그냥 한류 팬덤이야, 마이클. 열성 팬들이 단체로 몰려서 숫자 올린 거라고. 금방 꺼져. 분석할 가치도 없어?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어떤 고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집착이 생겼습니다. 리처드의 설명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K-pop 팬덤이 음원 차트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리듯 열성 팬들의 반복 관람이 이 수치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다시 뜯어보면서 그 가설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팬덤 소비는 특정 지역과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관람 데이터는 미국 내 여러 지역에 고르게 퍼져 있었고, 연령대도 20대 중심이 아니라 3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었습니다. 한류 팬덤과 겹치지 않는 계층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가족 단위 관람, 영화를 즐겨보지 않는 일반 관객층에서까지 이 영화 관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팬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시내 극장을 찾아가 왕과 사는 남자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관람 전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면 분명히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반응을 얻는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케팅의 과장이든 일부 관객층의 과잉 반응이든 뭔가 교란 변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극장 안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다양한 얼굴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관객뿐 아니라 여러 배경의 미국인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분석가의 시선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의 왕궁, 전통 의상, 자막으로 처리된 한국어 대사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낯선 이미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왕은 왕위를 잃고 혼자 남겨집니다.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소년은 천천히 무너져 갔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의 역사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해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립, 무력감,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 외로움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감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동시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들어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극장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보통 엔딩 크레딧이 시작되면 관객들은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통로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극장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던 50대 미국인 남성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역사 영화가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걸 건드렸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팬덤의 집단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진짜였습니다. 연출된 것이 아닌 진짜 감정이 극장 안에 차 있었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리처드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수치가 꺾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여전히 상승 중이었고 극장 안의 반응은 팬심과는 다른 지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영화와 연결된 해외 관광 동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숫자를 마주쳤습니다. 한국 강원도 영월이라는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몇 달 사이에 급증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룡포라는 장소의 방문 수치가 두드러졌습니다. 청룡포는 조선시대 왕이 강제로 유배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유원지도 유명한 음식 거리도 아닌 그냥 오래된 강가의 유배지였습니다. 그 유배지의 영화를 본 외국인들이 실제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역사적 현장을 찾아 한국까지 간다는 것은 콘텐츠 소비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박스오피스 데이터로만 설명되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야겠다고.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을 눈으로 봐야겠다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노트북을 끄지 않았습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 현황을 재정리하고 이번 방문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흥행이
일시적인 착시이거나 과장된 현상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팬덤의 집단 소비가 숫자를 왜곡하고 있거나 마케팅이 착시를 만들고 있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교란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그 허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손에 들린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쇄된 여행 일정, 접힌 지도,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진 안내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자료들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영월, 청령포, 단종. 저는 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K-POP 팬이라면 당연히 서울 시내 공연장이나 팬 관련 장소로 향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손에는 강원도 영월이라는 지역의 안내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영월이라는 이름을 여러 언어로 발음하는 외국인들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이 가볍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짐을 찾고 숙소로 향하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현지 관광업 관계자를 먼저 만났습니다. 한국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는 업체의 담당자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런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영화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고 있어요. 영화 상영이 끝난 이후에도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 번 왔다가 다시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박 논리를 세웠습니다. 어떤 관광지든 특정 계기로 주목받으면 잠시 올라갔다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월은 원래 오랫동안 아주 조용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체험 삼아 오셨다가 계속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장기 체류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어요. 장기 체류 말입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광 수요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그날 오후에 국립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다루는 전시관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특히 오래 멈춰 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예복인 골룡포가 전시된 구역이었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실로 용이 정교하게 수놓인 압도적인 위용의 옷이었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로 그 옷을 보며 아름다운 유물이라는 것 이상의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외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화려하다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문을 천천히 정독하고 다시 옷을 올려다보고 주변 사람과 조용히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 박물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옷이 영화에 나온 그 소년이 입었던 건가요?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옷입니다. 골룡포는 언뜻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책임과 고통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특권이 아니라 짐이었다는 것을 이 옷이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 여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분석가로서 그 반응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옷은 수백 년 된 직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리 앞에서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마주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서 저는 외국인 관광객 한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으셨나요? 전혀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 역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영화를 보는 동안 그 소년이 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화면만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공간을 직접 서보면 뭔가 더 이해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건 한국 역사잖아요. 당신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감정은 국적이 없잖아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가 논리로 쌓아온 모든 것보다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본 것인지를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콘텐츠 소비 모델은 이런 구조였습니다. 콘텐츠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목격한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공간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다시 경험을 확장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수십 년간 세워온 분석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에 짧은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소비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 영월 청령포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유배지까지 굳이 찾아가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의심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거나 어느 쪽으로든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제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올 거라는 것을 당시에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는 버스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강원도 산길로 접어들면서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과 도로 표지판 대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초록과 회색 바위가 번갈아 나타났고 길은 좁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까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경주도 아닌 이 깊은 내륙의 작은 군 단위 지역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월 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저는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소도시임은 분명했습니다. 터미널 주변에 식당들이 몇 군데 있었고 관광 안내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안내소 앞에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럽인으로 보이는 몇 명이 지도를 펼쳐 들고 직원에게 뭔가를 묻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명이 한국어로 된 팸플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안내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 관광객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까? 직원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 늘었어요. 몇 달 전부터요. 특히 외국 손님들이 많아졌고 주중에도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청령포 배편은 오전에 일찍 오지 않으면 1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배편 말이죠. 청령포가 강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곳이라서요. 작은 배로 건너가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섬 같은 곳, 배로 들어가야 하는 곳. 유배지라는 것이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영월 시내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메모를 하면서 분석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데이터로 보았지만 실제 거리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새로 생긴 식당과 카페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 사이사이로 최근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이 분명한 가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판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 외에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가 함께 적힌 간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관광지의 특성상 외국어 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규모의 소도시에서 이 정도 비율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식당 앞 메뉴판에도 번역이 꼼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키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카페 오래 하셨나요? 3년 됐어요. 손님이 많아진 게 최근 일인가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처음엔 이 동네에 카페가 될까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뜨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말엔 자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외국분들도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영화가 뜨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 데이터로 보던 것을 지금 실제 사람의 입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청령포로 향했습니다. 안내소에서 들은 대로 이른 시간에 나섰습니다. 선착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강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서강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강물 위에 낮게 깔려 있었고 물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이 공간이 갖는 물리적인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 버스에서 내려 다시 걸어서 강가까지 이 길을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선착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배를 기다리는 줄이 이미 꽤 길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았고 그 사이사이에 외국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서양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함께 줄을 서 있었고 아시아 각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여행객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줄 맨 뒤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관광지의 줄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분위기가 차분했습니다. 놀이공원 앞의 줄과는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분석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앞에 서 있던 남성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여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혼자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일 때문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도현입니다. 이쪽 지역을 오래 안내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약된 분이 없는 날이라 혼자 왔는데 같이 다니셔도 됩니다. 청령포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곳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를 받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 관찰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줄을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곳이요? 그가 강 건너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좁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좁은 땅이라서요. 그 좁은데 한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게 실감이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이드 일을 오래 하셨습니까? 이 지역에서 오래 했어요. 청령포만 수백 번은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수백 번이나요? 그래도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이상하게도요. 저는 그 대답이 예상과 달라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문 가이드가 같은 장소에서 매번 다른 것을 느낀다는 말은 그 공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배가 왔습니다. 작은 나무배였습니다. 한 번에 10명 남짓이 타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배에 올라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강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나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이 경계였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 시절에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배가 건너편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저는 발을 딛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김도현이 먼저 내리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청령포 안으로.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 공간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강 건너에서는 관광객들의 소음이 들렸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강물 소리만 남았고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소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란 소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늘 속으로 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걷고 나서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가 발걸음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사면이 강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그 경계를 따라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구조.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은 위압적이거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건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조용함 속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김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종은 이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음이 질문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 공간이 던지는 무게였습니다. 조금 더 걷자 작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단종이 머물렀던 곳을 복원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 방보다 작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작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15이었습니다. 이곳에 유배된 것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는데 이 안에 있었습니다. 강 건너로 이곳을 바라보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강이 경계니까요. 저는 아까 배를 타면서 느꼈던 그 감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쪽과 저쪽, 돌아올 수 있는 쪽과 돌아올 수 없는 쪽. 그 경계가 이 소년에게는 삶 전체를 가른 선이었습니다. 건물 옆에 낡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관음송이라고 불리는 나무였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였습니다. 안내판에는 이 나무가 단종의 슬픔을 모두 들었다는 전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그 가지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무가 실제로 무언가를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나무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앞에 서는 순간 저는 논리적인 반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나무가 수백 년을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단종이 살았던 시절에도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나무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강가 쪽으로 걸어가니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강은 넓고 잔잔했습니다. 강 건너 산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슬픔과 겹쳐 있었습니다. 단종은 이 강 너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이쪽에서 소년은 혼자였습니다. 강은 그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강이 세상과 이 소년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가 목 안쪽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서양인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강을 바라보면서 혼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건 한국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강 너머를 바라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인간 이야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던 언어들이 그 두 문장 앞에서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화적 장벽, 서구와 비서구, 콘텐츠의 구조적 한계, 팬덤과 버블, 그 모든 단어들이 지금 이 강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조선 역사를 몰라도 됩니다. 단종이 누구인지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 공간에 서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한 인간이 이 좁은 땅에서 강 너머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그것은 국적도, 시대도, 언어도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강가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진을 찍고 떠나는 동안에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뭔가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 언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이 조용히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서 강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느꼈습니다.
눈 가장자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28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저는 감정을 데이터 바깥에 두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가에서 저는 그 훈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강은 여전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청룡포를 나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영화가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주는 것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이 공간을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힘을 가진 것은 이 공간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 좁은 강, 작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 이건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온 것의 한국적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오면서 속으로 혼자 말했습니다. 이건 문명이다. 콘텐츠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가 자신들의 고통과 역사를 이야기로 만들고 그것을 공간으로 보존하고 그 공간이 시간을 건너 사람들에게 닿는 것. 이건 문명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도현이 선착장에서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강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강은 여전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청룡포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이 보였습니다.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인간 이야기니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저는 그 말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루는 언어는 시장입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문화적 거리감과 소비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말은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편함이 오래전부터 제가 외면해온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월 시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흥행 수치와 관광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오는가는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시내를 걸으면서 저는 몇 가지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새로 생긴 식당들, 리모델링된 숙소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새로 이사 온 것이 분명한 가게들이었습니다. 세련된 감각으로 꾸며진 공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자기와 천연 염색 제품들을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문 앞에 한국어와 영어로 간판이 붙어 있었고 안에 젊어 보이는 부부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하고 정갈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작업대에서 뭔가를 만지고 있었고 여성이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이 먼저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구경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하셨나요? 아니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서울에 살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왜 영월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영화 보고 여행으로 왔어요.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를 보니까 여기서 살아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공기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차리셨고요. 네, 남편이랑 같이 내려왔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근데 우리는 잘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여행으로 왔다가 살기로 결정했다. 이건 단순한 관광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주였습니다. 콘텐츠가 사람을 이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월 외곽의 한 마을 근처를 걷다가 낯선 광경을 마주쳤습니다. 마당이 딸린 작은 한옥 앞에서 아이 둘이 놀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모의 외모가 동양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인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처럼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번역가, 아내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둘 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었습니다. 영월에 정착한 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영월이었습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영화가 계기였어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나서 이 장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와봤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이 지역이 단순히 영화의 배경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에서 자라는 것. 이 동네에 있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워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에 받아 적던 펜이 종이 위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사람을 배운다. 그 말이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배운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이 제공하는 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에게 영월은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앉아서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흥행 데이터, 관광 통계, 카페 주인의 말, 공방 부부의 이야기, 독일 가족의 이야기, 청령포에서 들었던 그 두 마디, 이것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영화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응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행동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동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가 인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석 언어도 이것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도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청령포 선착장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저는 전날 독일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고 있어요. 외국 분들 중에 아예 정착하신 분들이요. 처음엔 여행으로 왔다가 머무는 분들이요. 이 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 수가 통계로 잡힙니까? 최근 들어 행정 쪽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숫자가 작진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현상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서요. 김도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영화가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기와 이유는 다릅니다. 영화가 이 모든 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었는데 영화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었다. 네, 청령포는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단종의 이야기도 수백 년 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영화를 통해 세상에 나간 것뿐이에요. 영화는 창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인 건 그 창 너머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논리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영월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강가를 걷다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서강 위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물이 달빛을 받아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강은 수백 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단종이 이 강을 바라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온 부부의 아이들이 이 강 근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월에 가게를 낸 서울 부부가 이 강을 매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온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그 연결의 첫 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결은 영화에서 시작했지만 영화를 훨씬 넘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콘텐츠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의 이름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리차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어디 있어? 연락이 안 됐잖아. 한국에 있었어. 현장 조사 중이었어.
한국? 왜 한국을?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그 영화권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차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게 분석할 가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있어. 다음 주에 투자사 회의가 있거든. 거기서 아시아 콘텐츠 시장 전망 발표가 있어. 네가 기조 발언을 맡아주었으면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으로요? 뭐겠어? 아시아 콘텐츠 법을 논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해줘.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콘텐츠 쪽으로 움직이려는 분위기가 있어. 그걸 좀 잡아줬으면 해. 마이클 내 이름이 나오면 효과가 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생각해볼게. 저는 전화를 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리차드가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장했던 논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해주는 것. 그 논리는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것이고 리차드도 그 논리를 기반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반박 근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여전히 그 논리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월에서 본 것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걸렸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다는 생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극 영화 하나가 대성공했다고 해서 제가 10년 넘게 주장해온 논리 전체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붙잡으면서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레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아시아 콘텐츠가 반짝 성공했다가 사라진 사례들. 그것들을 모으면 지금 이 현상도 결국 같은 패턴의 반복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제 의도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레로 쓰려고 찾아낸 아시아 콘텐츠 사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에 반짝 성공했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사례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음 작품으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다음 편을 위한 토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쌓인 것들이 지금 왕과 사는 남자의 성공을 바치는 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버블이 아니었습니다. 버블은 쌓이지 않습니다. 버블은 부풀었다가 터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한 층씩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도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만남을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낮에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 콘텐츠의 흐름이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왔다는 것. 발레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 반대를 발견했다는 것. 김도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 현상의 근원이 뭐라고 보세요?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축적이요? 한국 콘텐츠가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어지고 조금씩 나아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도 계속 만들었어요. 그게 쌓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공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세상이 보고 있는 것은 수십 년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수십 년 안에는 수많은 실패와 시도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버블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보면 달라요. 저는 그 말이 낮에 데이터에서 발견한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뭔가요? 이 모든 것의 어디에 위치합니까? 김도현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화는 결과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한 건 그 영화 자체의 완성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의 시행착오, 수많은 작품들의 축적, 관객과 만들어온 신뢰, 그 위에서 그 영화가 나온 거예요.
영화는 그 모든 것의 결과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너진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붙잡고 있던 논리의 어딘가가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멀리 들렸습니다. 김도현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틀렸다는 건데요. 김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보지 않은 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결과만 보셨던 거예요. 과정은 안 보셨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결과의 언어로 분석해 왔습니다. 흥행 여부, 지속성 여부, 그것이 제 분석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과정을 보려면 다른 종류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리차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차드, 그 발표 건 말이야. 응? 생각해봤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들이 내가 예전에 썼던 것과 맞지 않아. 발표를 하려면 내용을 다시 써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다시 쓴다고. 버블이 아닐 수 있어. 내가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차드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에 가서 뭘 본 거야? 영화 팬덤 몇 명 만난 거잖아. 그게 무슨 근거야? 그 말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리차드.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여. 발표가 다음 주야. 시간 없어. 알아. 연락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리차드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 제 이름으로 유지되는 네트워크. 업계에서의 위치. 다른 한쪽에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청령포에서 울컥했던 그 순간. 독일 가족의 사람을 배운다는 말. 김도현의 이건 축적입니다라는 말. 영화는 결과일 뿐이라는 말. 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차드의 말을 따르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 논리를 다시 꺼내어 발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본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월에서 느낀 것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석가로서의 제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보지 않은 척하는 것, 그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다시 펼치고 노트를 뒤적이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리차드의 발표 요청은 여전히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주장해온 것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며칠째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두렵다는 것을,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인정한 뒤에 무엇이 남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차에 정리되기도 전에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글로벌 시청 데이터였습니다. 제가 정리하던 자료 더미 안에 있던 것인데 그때까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관람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지난 몇 년간의 한국 콘텐츠 전체의 글로벌 시청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펼치면서 손이 천천히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남미였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특정 지역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속도로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팬덤이 만들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팬덤은 지역적으로 집중됩니다. 이것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청룡포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건 인간 이야기니까요. 그때 그 여성이 한 말의 의미가 지금 이 데이터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지점에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인간이었습니다. 외로움, 상실, 권력 앞에서의 무력함,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한 인간의 이야기. 그것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논문 제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서구 콘텐츠의 구조적 한계. 그 논문에서 저는 문화적 장벽이 공감을 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이야기는 문화적 장벽을 넘습니다. 오히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더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10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어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였습니다. 리차드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콘텐츠가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콘텐츠를 통해 인간의 감정에 닿는 방법을 만들었고 그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할리우드가 오랫동안 독점해온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인 감정에 닿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과거에 제 자신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제 논문을 인용한 수많은 보고서들, 제 주장을 근거로 내린 투자 결정들, 제 이름으로 정리된 분석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보고서를 쓰는 동안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것들을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두 음절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분석가는 자신이 본 것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 해도 저는 그것이 직업적 정직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배움을 지켜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비서구권 콘텐츠의 한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 주장은 결과만을 보고 과정을 보지 않은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국경을 넘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의 축적을 통해 감정에 닿는 이야기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블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낮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높은 빌딩들, 그 도시 안에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도 계속 만들었던 사람들,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조금씩 나아졌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경이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이롭다고 느끼는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경이로움을 데이터 바깥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데이터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리차드에게는 발표를 맡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관계에 금이 가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쓴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들은 것들을, 느낀 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작업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로서의 저는 인간을 변수로 다루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인간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영월 카페 주인, 서울에서 내려온 공방 부부, 독일에서 영월로 이사온 가족, 박물관에서 골룡포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성, 청룡포 강가에서 이건 인간 이야기니까요 라고 말했던 그 여성, 그리고 김도현. 이 사람들은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역사를 현재의 감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영화가 되고, 영화가 사람을 움직이고, 움직인 사람이 실제 공간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에서 다시 이야기를 만나는 구조. 그 구조가 한국 전체에 걸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핵심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이 이동을 만들고, 그 이동이 다시 이야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소비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실천, 그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실패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리고 그 실천이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를 거의 마무리할 무렵 저는 김도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서를 거의 다 썼습니다.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뭔가요? 그가 답했습니다. 마이클 씨가 직접 느낀 것들이요. 그건 데이터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보고서에 한 단락을 더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석 보고서에 개인적인 경험을 넣는 것은 제가 평생 피해온 일이었습니다. 감정을 데이터 안으로 들이면 분석이 흐려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없이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청룡포 강가에서 눈 가장자리가 뜨거워졌던 그 순간,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모든 현상의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한국은 이야기를 살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역사를 박물관 안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오늘의 감각으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이야기 앞에서 사람들은 국적을 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28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 논리를 만들었고 이 도시에서 그 논리로 이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이름 위에 새로운 것을 하나 얹게 되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가볍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명하다는 것이 더 맞는 말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흐릿하게 보아온 무언가가 지금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업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랜 동료 중에는 실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말할 수 없었다고.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웠다고. 저는 그 연락들을 받으면서 제가 혼자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업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청룡포를 생각합니다. 그 좁은 땅, 수백 년 된 소나무, 잔잔하게 흐르는 서강, 그리고 그 강가에서 제 눈 가장자리를 뜨겁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
조선의 소년왕은 수백 년 전에 그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의 이야기를 보고 그 강을 찾아갑니다. 이야기는 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이야기는 시간을 건넙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월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에서, 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한 강계에서 세계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야기 앞에서 국경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야기 앞에서 그 국경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은 오늘도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현재의 감각으로 되살리고 그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는 나라, 세계가 배우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